우리 투자자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전례를 뛰어넘는 규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를 느껴야 되고, 1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미 이렇게 올라간 갈아타기를 하기 전에 적어도 한두 달은 기다려 봐야 되고, 무주택자 분들도 어떤 좀 센 게 나와서 나한테도 좀 기회가 올 것인가, 내 집 마련 전에 한 번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뭐 평이한 정도의 규제, 많이 받던 수준이 나왔다, 오히려 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조금씩 올려나가면은 뭐 문재인 정부 시절 정도로 가겠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6개월 내지 한 1년 반 정도. 지금은 공포에 지금 떨고 있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어도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참 말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 진입을 해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부동산부터 코인까지 남덕현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사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는 남덕현이라고 하고요. 2015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또 비트코인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비트코이너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약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현재 어떤가요? 뭐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느끼실 네. 텐데, 서울 중심으로 굉장히 뜨겁고 가격이 최근 한 2, 3주 사이에는 정말 하루 지날 때마다 1,000만 원씩 오른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지금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시장의 에너지가 작고 서울 중심이고 지금 외곽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서울 외곽까지 번지고 상승세가 번지고 이제 부천이나 부평으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달 통계를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인천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경기도 동남부는 많이 올라 있었고 경기도 서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럼 지금이라도 막 사야 되냐라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고하저를 본다. 상반기에 가격이 오르고 하반기에 3단계 DSR하고 더불어서 좀 정부의 센 대책 때문에 좀 잡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대책을 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다. 다만 통제 불능으로 경기도 아니면 뭐 지방까지 오르는 시장은 전혀 아니고, 서울의 핵심지에서 중급지에서 중하급지로 번져나가고 있다. 다만 상승률은 강남이 2%가 넘을 정도로, 이거는 막 정말 앉은 자리에서 막 계좌 주세요 하면 이제 1억 올리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 정도로 뜨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 정부가 새로 내는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규제라고 봅니다. 공급을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공급은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보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보셨겠지만, 공급이라는, 부동산 아파트 공급이라는 건 시간이 최소 빈 땅에 해도 뭐 4, 5년? 그다음에 이제 뭐 개발하고 철거하고 하면 10년은 훌쩍 가게. 지금 3기 신도시 문재인 대통령 2017년에 뭐 발표하시면서 20년, 21년이면 뭐 들어온다 했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이제 청약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실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제 10년 시절에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미뤘던 대가를 이제 후속 정부가 받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좀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집값 떨어지니까 이제 부양 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죠. 물론 이쪽도 더 많은 공급을 해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는 억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 거는 뭐 유휴지를 한다, 아니면 뭐 신도시 개발 사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풀어가지고 뭐 정말 빈 땅에 막 속도전으로 짓는다, 이런 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공급은 쉽지가 않고 결국에는 규제로 수요를 줄여야 된다. 수요라는 거는, 공급은 오래 걸리고 막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은 국토보유세로 10억 이하 아파트는 1%, 연 1%. 그러면 연 1,000만 원, 월 100만 원. 재산세 별도.
세네요. 그다음에 뭐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대출 규제, 대출 10억 이하 아파트 빌릴 때 규제 지역이면은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LTV 뭐 30%.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강하게, 세게. 그러면은 수요는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 정도까지 세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네. 저는 요번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있다고 봐요. 지금 뒤에 질문지들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특히 무조건 부동산 폭등이고 금리 인하는 정해진 수순이고 앞으로 공급 부족 때문에 대폭등만 남았다고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몇 년 전부터, 특히 작년부터 성장길 TV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상승은 정해져 있다. 4, 5년 뒤에 가격의 상승은 정해져 있는데 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를 말씀드려 왔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정해진 게 맞는데, 우상향은 맞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개개인들이 집을 뭐 다주택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시기고, 지금은 재정 정책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직접 꽂아주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려고 했던 오광수 아마 민정수석이실 거예요. 하고 또 다른 이제 오른팔로 불리시는 한 분이 낙마를 하셨거나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던 게 저는 뭐 1960년대부터 그냥 변한 적이 없다고 보니까,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터트린 신문사가, 언론이 어딘가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대통령 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그쵸. 결론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제 이 대통령의 좋은 점, 뭐 소통을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한다. 뭐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이죠. 얼리버드. 뭐 공무원들이 지금 뭐 일하느라 죽는다. 뭐 소탈하다, 소통한다. 뭐 이런 것들 기사 나오고, 보통 영부인들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기대된다라고 하는 게 보통 그 친민주나 친국민의힘 계열, 진보나 보수, 친신문이 그런 걸 하는 거고, 반대쪽 언론은 이런 거를 좀 해라.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노동계를 좀 챙겨라, 뭐 서민을 좀 챙겨라, 뭐 건설업을 좀 챙겨라 하면서 이제 주문을 하고, 공격은 아직 안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제가 본 정부 중에 최초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향신문, JTBC,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진보 세력 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려는 그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직접적으로 파헤치면서 낙마를 시켰고, 혹은 낙마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두고 다투는 걸 수도 있고, 정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와 진보 세력의 어떤 메인 진보 세력의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에 굴복을 해서, 혹은 뭐 타협을 해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쉽죠. 노무현 대통령 시즌 3가 나오겠구나. 김수현 수석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그런 어떤 뭐 투기 과열주고, 뭐 세금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혜택 뭐 박탈, 이런 어떤 일련의 수순이 조금 더 강화되는 수준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움직이면 또 지방장이 올 거고 다주택 투자의 기회가 온다, 이런 걸로 지금 다들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승부사입니다, 여러분. 성남시장 시절에 전임 보수 정부에서 빚을 많이 안겨요. 한 6천억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잘 못해가지고 이제 막 빚더미 앉았다라고. 그러니까 되자마자 그걸 터트려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 빚 못 갚겠다. 전임 시장이 이렇게 똥 싸놓고 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했어요, 대중들이. 뭐야, 전임 정부가 이렇게 해서 보수 시장이 이렇게 빚을 많이 남겨놨어? 터트려놓고 그거를 다 갚았어요. 그것 때문에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대장동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여론에 좀 이게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은 승부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죠.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확실히 정권 초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투자나 국정 철학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결국엔 지지율이거든요. 그쵸.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그러면 지금 진보 정부를 투표를 했거나 중도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 쪽에서 뭘까요, 과연? 집값 안정? 집값 안정이죠. 집값 안정이잖아요. 집값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나도 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잖아요. 근데 지금 명분이 너무 좋죠. 잠만 자면 막 1,000만 원씩 오른다. 일주일에 1억씩 오른다. 강남 원베일리 뭐 60억 찍는다. 100억 간다. 상대적 박탈감. 그럼 지방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특단의 대책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세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대출 규제,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국민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퍼센트상으로. 특히나 다주택자들을. 그러면은 여기서 물러나고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정말 세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강한 규제가 예상 의외로 우리 투자자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전례를 뛰어넘는 규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를 느껴야 될 때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를 느껴야 되고, 네. 1주택자 입장에서는 갈아타기, 지금 가격이 이미 이렇게 올라간 갈아타기를 하기 전에, 몇 억을 대출 더 받아서 하기 전에 적어도 한두 달은 기다려 봐야 되고, 무주택자 분들도 어떤 좀 센 게 나와서 나한테도 좀 기회가 올 것인가 하고 한 번씩 내가 지금 내 집 마련 전에 한 번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거 봤더니 그냥 뭐 평이한 정도의 규제 많이 받던 수준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조금씩 올려나가면은 뭐 문재인 정부 시절 정도로 가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6개월 내지 한 1년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에 지금 떨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를 심하게 하면은 또 내년부터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년에 엄청나게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집값이 5년 뒤에 지금보다 많이 올라 있을 거란데 동의해요. 내년에 무섭게 오른다는 모릅니다.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알 수 있으면 지금 빚내서 영끌해서 그분이 뭐 펀드 하나 만들어서 내가 뭐 한 1,000억 투자 받겠다. 내가 뭐 이자 2배 3배 될 건데 내가 이자 뭐 50% 주겠다. 해서 그런 거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못 하잖아요. 그쵸. 그냥 개인 강사로서 뭐 강의하고 이게 다잖아요. 네. 책임 확인서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책임 같은 거? 없죠. 없잖아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워렌 버핏이죠. 연 5% 7%짜리 투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미 수요가 불이 붙었고 서울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데 금리는 어쨌든 조금씩 인하 기조로 가고 있고, 또 재정을 많이 푼다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미국도 달러를 막 찍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요거는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공급이 부족한 건 맞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서울 공급이 부족한 건 팩트예요. 근데 수요라는 거는 이게 어려운 게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부동산 투자에서 수요라는 건 집값이 올라서 내가 돈을 벌 것 같으면 미친 듯이 전국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미친 듯이 감소하는 게 수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건 맞아요. 수요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하지만 그 수요를 강력한 대책으로 눌러버린다면 6개월 내지 1년 반 동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까지 막 떨어졌다가 2009년에 급등했거든요. 서울 수도권. 날라갔어요. 그랬다가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때는 뭐 수요가 뭐 공급이 부족해. 맞아요. 공급 부족해. 뭐 수요가 넘쳐났죠. 또 오른다고. 근데 그때는 왜 안 샀냐 이거.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1992년에 1980년대 후반에 집값 오르는 거 1기 신도시로 잡은 건 맞아요. 10년 동안 잡은 거 맞아요. 공급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수요로 잡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그걸 무시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역대급으로 센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죠.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법률적으로도 바꿀 수도 있죠.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가 있죠. 대통령도 센 분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작년부터 내 집 마련하세요. 하세요. 서울에 9억이야, 경기도에 6억이야. 지금 그 서울에 9억이야 집들 작년에 얘기할 때 남쌤 서울에 9억이야 집은 컨디션이 어떻고 뭐 별로예요. 그 집들이 지금 12억 됐어요. 경기도에 6억 집들이 9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따라가서 살 거냐, 혹은 지금도 아직 안 오른 4억짜리가 6억 된 거 살 거냐, 4억인데 5억 된 거 살 거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렴한 거 사셔라. 무주택자는 지금 사야 돼요. 무주택자는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하락 가능성보다는 저는 내년에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봐요. 그래요? 하지만 그게 한 7대3, 6대4인 거예요. 그러니까 30-40%는 무시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 투자자들 혹은 지금 내 집 마련 갈아타고 지금 따라가려는 분들, 빚 더 내서. 네. 근데 아예 집이 없는 분들은 지금 사야죠. 지금 사야 됩니다. 가격에 맞춰서. 무주택자는 그럼 지금 당장 진입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당장 진입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지금은 한 달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정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서 한 달은 기다려봐도 되는데 그 한 달을 그냥 집에서 룰루랄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부동산들을 내가 지금 한 5억짜리를 본다. 대출 포함. 네. 그럼 5억짜리 집, 4억짜리 집, 6억짜리 집을 다 봐야 돼요. 6억짜리 집이 5억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한 9억짜리 본다? 그러면 8, 9, 11억까지 같이 봐야 돼요. 15억짜리를 본다? 13, 14, 15도 보지만 18억도 봐야 돼요. 그 집들이 정책에서 세게 흔들려서 떨어졌을 때 한 급지 높은 것까지 내한테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레이더망을 가지고 계셨다가 정책이 세게 나와서 흔들려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 얘기 정책 봤더니 이게 뭐 시원찮어. 그러면 네. 내 돈에 맞춰서 사는 거고,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빨리 서둘러야겠죠. 그냥 시간을 관망하는 게 아니라 네. 집을 보면서 준비했다가 결과 정책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기로 삼으셔야죠. 근데 7월에 그 스트레스 DSR 그게 3단계가 도입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대출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 7월 전에 미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 심정으로 네. 움직이셨는데 네. 이제 늦었잖아요. 네. 그 시기 지나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물론 대출을 줄이는 게 맞는데 네.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특히 언론에서 약간 좀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네. 이렇게 신문도 그렇고 국토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 같은 거 보면 맨날 네. 가산금리 1.5% 이렇게 붙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치사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국민 여러분들은 가산금리 1.5%라고 하면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진짜 이걸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금리가 대출 금리가 3.5%인데 가산금리 1.5%면 5%에 빌려주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쵸. 그게 아니고 이게 뭐 DSR, DTI라는 게 있는데 네.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할 수 있냐, 그거 어디까지 빌려줘야 되냐 그런 걸 계산할 때 그때 금리를 1.5%를 붙여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본다는 거지 실제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에 맞춰서 3.5, 8%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막 공포 조장한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줄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로는. 다만 이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하락의 재료.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지금 잡아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공포를 줘야지 지금 잡힐 테니까 굳이 이런 거 설명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스트레스 DSR 3단계보다는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뭐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거 되는 순간 그냥 LTV 막 20-30%씩 줄거든요. 취득세 준 거 막 해버리거든요. 그런 게 무서운 거지.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다. 다만 이제 어떤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요것도 네. 시행되는데 정책도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락만 남았다. 요렇게는 쓸 수 있겠죠. 또 이제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천천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지역은 또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거란 전망도 많은데 정책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의 중하급지에서 중급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가격이 많이 급등해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특히 구축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해서 가는 것보다는
가고 싶은데 신축의 대단지 새 아파트 역세권이 너무 올라서 꽝 대신 닭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노량진 뉴타운 새 아파트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마포에 한 10년 이내 된 거 사는 거예요. 내 돈이 이제 안 돼서 그것도 대출을 더 내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좀 흔들릴 수 있죠. 사람들이 강남의 원베일리만큼 여기가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 올라갈 최상급지로 생각은 안 하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반면에 수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입니다. 지방.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으로 서울의 상승을 좀 묶는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서울 안 사고 어떻게 해요? 딴 쪽으로 돌려야죠. 투자자들을, 실거주자들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지금 변수가 하나가 생긴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거의 그냥 정해진 거였어요. 왜냐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통화 정책을 가지고 어떤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활성화, 지방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줄 테니까 지방의 아파트들을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뭐 세제 혜택으로 사세요가 수순인데, 지금 재정 정책이란 말이에요.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무조건 지방에 막 다주택 투자, 요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생각보다 더딜 수가 있거든요. 다만 지방의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 갈아타기 분들은 금리도 조금 낮춰졌어. 그리고 뭐 어차피 나는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없으니까 1주택자니까, 무주택자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서울이 묶였다, 여기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지방으로 어떤 실수요가 먼저 돌고, 지방의 실수요자들이 서울에 집을 사고 대구에는 전세 사는 게 아니라 야, 서울도 이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대구에 그냥 내 집 사자. 여기 싸니까, 대출도 잘해주니까. 그 수요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 투자 수요가 들어올 여건을 만들진 좀 정책을 봐야죠. 예. 그렇게 좀 지방에도 온기가 돌게 하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정책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예. 아직은 이릅니다. 이제 기준금리도 인하됐고 정부는 30조 규모의 추경을 예고를 했어요. 유동성은 어느 자산군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될까요?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제 코인 일단 아시는 분이 적어서, 우리나라가 돈 찍는 거보다는 이제 글로벌 자산이니까 미국이 돈 찍는 게 훨씬 민감할 거고, 주식, 부동산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센 정책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주식 부양 상법 개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식에 돈이 돌게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온 국책 보고서, 그때를 거쳐서 국책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투자 수요를 유도를 했더니 다 부동산에 돈이 가더라. 부동산에 돈이 갔더니 기업에는 돈이 안 들어서 결과적으로 집값만 폭등하고 출산율 낮아지고, 좋은 게 투자자들만 좋지 뭐가 좋냐 이게.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게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정으로 풀겠다라고 하시는 게, 금리를 낮춰주고 세제 혜택 주면 다 투자자들이 투기만 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저는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상법 개정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그렇죠. 지금 주식 3천 간다. 지금 유튜브에서 주식 조회수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직접적으로 풀고, 서울 부동산 세게 해서 안 오를 것 같은 분위기 만들고, 상법 개정 다수당으로 해내고, 주식 부양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지방 부동산으로 갈까요? 한국 주식으로 갈까요? 서울 부동산으로 갈까요? 주식으로 조금. 주식이 높겠죠. 오르고 있고 여긴 불 붙었고, 앞으로 뭔가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고, 돈은 막 풀리고 있고, 여기 서울이 좋아 보이는데 많이 올랐는데 지금 대책으로 눌렀어. 지방은 일단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 먼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주식이 오르고 나서 한 막 6개월 1년 오르고, 야 나 주식으로 막 5억 벌었어, 3억 벌었어, 10억 벌었어, 그 다음 뭐 하지? 서울 아파트가 좀 떨어졌네, 지방 아파트가 너무 싼 거 같네 할 때 사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사님이 보시는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변한 게 없어요. 전 2년 전부터 변한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에도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면 좋다라고 했고,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해야 된다고 했고, 작년에도 계속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했고, 갈아타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했죠.
제 부동산 시장 전망은 5년 뒤에 집값은 지금보다 1.5배에서 2.5배 범위로 올라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중간에 가는 과정이 이게 원사이드로 올라갈 거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가능성도 있지만 적지 않은 30% 이상의 확률로 한 번 정도 센 정책으로 조정 뭐 한 10에서 20% 정도의 지금 가격보다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폭락은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봐요. 이건 이제 뭐 전쟁 터지면 모르겠죠. 지금 요즘 뭐 전쟁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 폭락은 없는데 조정은 올 수 있다. 2019년에 상반기 조정을 되새겨라. 2004년에 부동산 하락을 되새겨라. 상승장 속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게 그러면 집 팔아야 되냐, 집을 사는 걸 미뤄야 되냐는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상승이 더 높은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좀 대비하셔라 말씀드릴게요. 서울 부동산이 불장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추경 매수에 나서야 할까요? 이거는 뭐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늦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늦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한 번 상담을 해드렸는데 서울역 앞에 집을 가지고 계세요. 서울시 중구에. 중간 혹은 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급지로 따지면 1년 반 전에 제가 노량진 뉴타운을 투자를 해보라고 권했을 때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집을 팔고 대출을 한 2, 3억을 더 끌어야지 간신히 사는 돈인데 안 했단 말이에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 집을 팔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노량진 뉴타운. 세상에 돈이 더 들어. 그때보다 더 들어. 이제 돈이 안 돼. 그 다음에 뭐 재개발지들 많이 돌아봤는데 다 너무 올랐어요.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거여 맞춘 뉴타운인데 그쪽도 많이 올랐어요. 재개발 재건축 너무 비싸. 그 눈을 돌린 게 마포, 공덕 이런 쪽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거든요. 한 10년 이내 된 거. 10년. 근데 그 아파트도 중구에 있는 그 아파트 그 고객님의 아파트를 팔고 가려면 한 3억이 더 대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한 1억 5천 대출이었는데 그리고 거래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팔았을 때 양도세. 왜냐하면 이 집이 12억이 넘으니까 한 15억 5천 하니까 그 사는 집도 비싸니까 옮기는데 세금만 1억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을 3억을 더 받아요. 그럼 4억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중구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아파트도 충분히 좋고 공덕동 마포도 좋은데 내가 볼 때는 0.3급지 정도 높은 거다. 반급지도 아니다. 거기가 오르면 여기도 오르고 남는다. 거래 비용이 1억이니까 그럼 이거 옮겼다고 치고 그 1억으로 비트코인 하나 사라 해가지고 비트코인 샀어요 그분이. 진짜요? 예, 제가 2년 동안 설득했는데 안 사다가 이번에 사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 지금 가격적으로 한 중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서울이 총 상승량에서. 인간지표 휴먼 인덱스라고 하죠. 집을 잘 사시는 분, 빨리 사시는 분, 늦게 사시는 분, 파시는 분, 뭐 안 사시는 분이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 중산층 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흐름적으로 봤을 때 가격 오른 것도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상승은 이미 왔다. 중턱까지는 왔다. 근데 여기서 좀 조정이 와주면 내려갔다 이렇게 더 갈 힘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중간 정도 온 거예요. 한 2018년 정도 왔어요. 금액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조정이 오고 확 해서 한 2021년까지 불장이 오길 바라는데 추경 매수는 안 된다. 추경 매수 안 된다. 고점 대비 돌파한 거 절대 사지 말아라. 절대라는 게 없죠. 부동산에. 내가 고점 돌파하고 이미 불장 진입해서 추경 매수로 해도 저는 월 소득이 월 1,000 넘어요. 이자 한 원금 이자 400만 원 내고도 한 600 남아. 이런 분들은 해도 돼요. 그쵸. 그런 분들은 상급지 가면은 더 버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끌에. 지금 맞벌이 하고 있는 혹은 남편 혼자 버는데 내 남편이 한 6개월 정도만 쉬어도 이 원금 이자를 못 갚는 그런 수준의 영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서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알짜 입지 세 가지만 세 군데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도 웅달책방 유튜브에 이제 책임 PD로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전문가로 나온 거잖아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알짜 입지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알짜 입지인데 덜 오른 곳은 있죠. 그런데 이제 금액대를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짜 입지인데 한 6억 이하 알짜 입지가 있고 9억 이하가 있고 한 12억 이하가 있거든요.
뭐 20억 이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뭐 어떤 금액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 7, 8억 이하? 7, 8억 이하. 네. 7, 8억 이하로 본다면 이제 제가 요 얘기 꼭 드릴게요. 네. 지금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부동산 투자 이 자산 규모가 나는 한 5천만 원 이하가 있어요. 순자산이. 네. 그러니까 집도 없어. 이런 분들하고 네. 한 15억 있어. 이런 분들하고 한 7, 8억 있어. 네. 집 한 채 서울에 있어. 7, 8억짜리. 네.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들까? 15억짜리 가진 분, 7, 8억짜리 가진 분, 한 5천 있는 분. 7, 8억? 7, 8억이 제일 힘들어요. 15억 있는 분은 네. 내 집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 아, 그쵸. 이미 나쁘진 않아. 근데 더 욕심냈다가 아이 참을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금 한 5억 영끌해서 20억짜리 사면 나름 만족하는 집 사요. 5천짜리 분들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는 이런 좋은 예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포 같은 지역 맞아요. 그런 지역 사면 야 나는 집 못 살 줄 알았는데 이거 집을 사네? 새 아파트 괜찮네? 네. 만족이 돼요. 7, 8억짜리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봐도 내 집이 중상급진 아닌 것 같아. 서울에서 새 아파트도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내가 가고 싶었던 10억짜리가 지금 12억, 13억이 됐어. 야 근데 여기서 6, 7억을 대출 내자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자니 막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지금 영끌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이거 팔고서 내가 7, 8억짜리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고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네. 네, 지금 그 가격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세 군데라고 하셨으니까 네.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화면을 보면서 먼저 7, 8억대인데 그래도 3인 가족, 4인 가족이 살 수 있고 제가 볼 때 그래도 입지가 중급지는 되는 거는 서울의 보문동입니다. 성북구 보문동.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용산이면 이 약간 동쪽 청량리 근처 종로 근처에 여기 종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문역이라고 이렇게 지하철역이 있죠. 우이신설선 한정거장 가면 1호선 신설동역, 2호선 신설동역 있고 여기 지하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문 파크뷰자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걸어서 창신역도 5분 언덕이라서 한 5분까지는 안 걸려 한 10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문역도 가깝고 걸어서 1호선, 2호선 신설동역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네. 애매하게 다 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야 애매하게 멀지만 걸어서 2호선, 1호선을 가는 게 어디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동의하는 바예요. 여기 아파트가 서울에서 이문휘경 뉴타운이나 이런 쪽 약간 동북 쪽 네. 이쪽은 저는 이제 조금 외곽권으로 봐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장인 뉴타운, 위문 휘경 뉴타운을 중심부로 보시는 분이 있고 외곽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외곽으로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중심권의 마지노선이 보문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이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라서 주변에 이제 빌라들이 있고 또 우리 박원송 시장님 시절에 이 창신 뉴타운을 갈아엎으면서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쪽에 새 아파트들이 있었으면 이제 급지가 완전 달라졌을 텐데 그러진 못하지만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그래서 여기 보문 파크뷰자이 아파트가 이제 24평대. 네. 24평대가 지금 전고점 돌파 다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웬만한 지역들. 전고점에서 막 2, 3억씩 더 오르고 있잖아요. 중급지도. 네. 근데 여기는 24평이 19년에 7억 하던 게 21년 고점에 11억까지 갔다가 실거래가가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 이제 8억 3천까지 떨어져. 이때 샀으면 좋았죠. 하지만 지금도 그래도 9억 8천, 10억 정도. 그럼 고점에 11억이면 10% 전고점 대비 낮은 가격.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2017년에 지어졌어요. 오. 준신축입니다. 깨끗하고 좋아요. 서울에 2호선, 1호선 이런 역세권 10분 이내에 신축, 준신축인데 곧 전고점 대비 10% 떨어진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더 외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24평을 저는 10억대로 사시는 게 어떨까. 지금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면 그리고 신축을 살고 싶다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무슨 팁이요? 여기 28평 타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3평과 24평이 중간이 네. 있는데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억 5천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24평 타입이 24평이 10억에 나와요. 3층이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게. 2층도 막 10억, 1층도 10억 5천에 28평이에요. 얘는 근데 3천만 원 더 주고, 그러니까 24평 2층이 10억 2천이야. 근데 1층이 10억 5천이야. 봉은 파크뷰자이 아파트가 조금 중후반부에 오른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서울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분들은 야 여기 잘 안 올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거 팔고 지금 여기 왕십리 뉴타운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딱 위치가 그렇겠네요. 이 욕망이 딱 근데 저기는 올랐어. 여기는 안 올라. 그럼 지금 팔고 영끌해서 거기 가야겠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뭐랄까 좀 살짝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 가격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기회다. 약간 변동기 때. 여기 보면 28평이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있고 여기 사진 보시면 괜찮아요. 좋은데요? 그냥 뭐 새 아파트랑 똑같아요. 네. 여기 뭐 운동시설 있고 괜찮거든요. 이게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1층이니까 싸잖아요. 네. 아니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상승장 되면 내가 싸게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억 5천으로 28평으로 4인 가족도 만족할 수 있는 요 아파트 24평보다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아파트를 사셔라. 그리고 만약에 정부 대책이 7월에 센 게 나와서 약간 서울이 흔들린다면 후려칠 수 있겠죠. 막 5천 더 싸게 팔면 내가 살게요. 막 1억 싸게 팔면 팔게요. 막 던져보는 거 여기저기. 그래서 막 마음 급한 누군가가 판다. 그럼 확 잡는 거죠. 보문 파크뷰자이 추천하고요. 요거 추천합니다. 요게 신축이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요쪽에 뭐 이런 이편한 세상 보문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구축이니까 좀 그렇고 두 번째로 조금 가격을 낮춰 본다면 네. 저는 이제 916 여기 제가 좋아하는 동네인데 신도림역에서 한정거장 더 가면 여기 1호선 916이라고 있어요. 서울의 구로구 구로동. 네. 이쪽에 2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나는 재건축 몸테크에 관심이 있다. 구로주공 1단지. 몸테크. 네, 구로주공 1단지가 여기 지분이 괜찮아요. 그래요? 대지 지분이 괜찮은 아파트인데 10억 4천까지 갔던 게 지금 7억 5천 정도 합니다. 한 3억 떨어졌죠. 그럼 한 30% 떨어져 있는 가격이잖아요. 몇 년 된 아파트인가요? 엄청 오래됐어요. 86년에 지어졌으니까 30년, 40년. 여기가 재건축이 빨리 될 거니 빨리 안 돼요.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이 가격이 못 사요. 꿈도 못 꿔요. 근데 이쪽은 호재 바람이 한번 불 겁니다. GTX-B가 신도림역 가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여기 차량기지 이전 이슈가 있는데 이게 한 30년 동안 나온 얘기인데 불가능했는데 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어지면서 네. 그때는 조금 바람이 불 수 있어요.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될 수도 있다의 여론이 꽤 심각하게 대두가 될 거예요. 그쪽에 지하철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있고 재건축 초기 재건축 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살기가 괜찮습니다. 자녀 키우기에. 그리고 구로중앙 하이츠라는 아파트도 있어요. 여기 싸요. 여기는 28평. 여기 연식이 좀 됐죠. 여기서 87년에 지었으니까. 하지만 23평, 27평 이런 게 지금 가성비 좋아요. 27평 이런 거 좋아요. 고점에 7억 7천이었는데 지금 한 5억 9천. 5억 9천. 싼 거 24평은 5억 5천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27평은 이제 한 6억 1천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6억 이하로 탈 수 있습니다. 요거 디딤돌 대출에 딱 마지노선에 들어가는 거죠. 요런 거 좋아요. 실거주. 연식이 오래됐어요. 아니면 뭐 나는 뭐 새 아파트 그러면 그 가격 찾아보십시오. 그런 아파트가 있나? 여기가 괜찮다. 세 번째는 신축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입지를 훨씬 더 외곽으로 가서 재개발 공부 조금 하시고 여기 당고개역 쪽에 있는 노원 상계 뉴타운 쪽을 보세요. 이쪽에 초기 자금으로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로 지금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총액으로 치면 한 8억에서 10억 사이로 새 아파트 사는 건데
초투가 적게 드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대출 받아서 내시니까 이쪽 괜찮습니다. 여기 두 정거장 가면은 노원역이 GTX 창동에 또 들어오니까 여기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싼 아파트, 진짜 싼 거. 네. 실거주용 아파트. 제가 예전에 웅달책방 가서 여기 다뤄봤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실거주 아파트는. 사람들이 어딘가 살아야 되는데 네. 다 위에만 보니까 이 금천구 사시는 분들한테 금천구. 예, 노도강 금광구 싫어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아파트는 누가 살까? 금천구청역 여기고 여기서 엄청 먼데 네. 관악 벽산 5단지라는 아파트인데 금천구에서 가장 싼데 살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 타운이 있어요. 이쪽은 다 빌라고. 그래서 이쪽 빌라에서 키우기 싫은 분들이 이쪽에 올라오셔서 여기가 엄청난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단절을 시켜서 아파트 타운을 만들어서 약간 성 같은 그런 게 있고 여기 학교가 다 있어요. 초중고가 다 있어요. 여기가 괜찮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여기 뒤에 폭포도 있고 호암산 폭포라고. 그래서 여기 관악벽산 아파트 5단지가 가격도 보면 안 오르지 않아요. 24평 막 여기 뭐 2억 8천 3억 하던 게 고점에는 6억 3천까지니까 2배는 가거든요. 네. 이 아파트 2004년에 지었고 괜찮습니다. 가보면 괜찮아요. 지금 4억 3천에도 나오네요. 24평이 1층짜리 같은 경우는 고점에 6억 3천 갔던 게 이제 4억 5천에 나온다는 거니까 한 20% 떨어졌죠. 고점 대비. 이런 거를 전 추천합니다. 이런 거 99 타입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런 생각하시죠. 야 이게 안 올라요. 이런 데 가야지. 역세권 가야지. 금천구청 이런 데 가시면요 비쌉니다. 여기 롯데 골드캐슬 비싸요. 9억이에요. 9억. 아이고 차이가 많이 나네. 많이 나죠. 이런 거를 사시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한 3억 사셔라. 오늘은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솔직히 제일 추천하는 거는 네. 동탄입니다. 동탄. 동탄에 신축 아파트 말고 퍼스트파크 제 3년 전에 나온 책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책에도 나와 있었던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파크 아파트 역에서 요 동북 쪽에 있는 이지도원 아파트 바로 앞에 여기 아파트가 지금 28평짜리가 3억 9천에 나와요. 1층이. 여기 좋습니다. 2003년식이고 이런 데도 많이 올라요. 2억 하던 게 5억 6천까지 간단 말이에요. 2.5배. 그랬다가 지금 4억 8천에 나와 있는 이 실거래가가 4억 5천에 나온 게 있네요. 근데 이게 1층은 3억 9천, 2층 저층 뭐 한 4억 2천, 저층은 중고층은 4억 3천인데 제가 볼 때 4억 초반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여기 좋아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에서 빨간 버스 여기 집 앞에 있거든요. 타시면은 네. 신논현역 강남역 몇 분 만에 오시는지 아세요? 30분? 40분이 와요. 진짜로 40분이 와요. 서울에 웬만한 데보다 출퇴근이 빨라요. 한 번에 가고 여기서 종로까지도 을지로까지도 한 50분이면 갑니다. 서울에 웬만한 데보다 교통이 좋고 여기 주변 다 새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 살기 좋아요. 진심으로 좋아요. 가격은 너무 싸죠.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동남권 보시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미사 구리가 9억을 줘야 돼요. 싼 데가 7억 8천 막 이래요. 영끌해야지. 네. 그것도 24평도 아니고 막 20평 이런 거. 구리에 가야 24평 그 정도로 사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낫다. 현실적으로 낫다. 그게 알짜 입지면서 아직 오르지 않은 데가 이런 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만약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조금 투자할 만한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탄 퍼스트파크 아파트가 좋은 것 같고 네. 수도권 다른 곳은 뭐 많이 말씀드렸죠. 지난달에 제가 걸포 네. 말씀드렸고 그 전달에는 저기 파주운정 신도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 안 할 거예요. 실거주자는 할 텐데 투자자는 지금 양도세 중과랑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 되면 어떻게 내가 힘들지 알기 때문에 주택 수를 늘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타이밍이. 그러니까 약간 공허한 얘기 같아요. 실거주자 입장이나 갈아타기 입장에서는 뭐 경기도 아파트 괜찮은데 제 논리는 똑같아요. 투자자 다주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좀 기다려라. 정부 정책 봐라. 위험하다 지금.
무주택자들은 지금 이런 데 알아봤다가 계약 준비했다가 정책 보고 정책이 시원찮다고 바로 계약하고 정책 때문에 흔들림만 세게 나와서 그럼 조금 기다려봐라. 그렇게 결론 말씀드릴게요. 주위에서 하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막 지금 당장 진입해야 된다. 지금 당장 팔고 막 갈아타게 해야 된다. 뭐 더 사야 된다. 아니면은 더 이제 너 이제 강남 못 가. 막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단기 과열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에 흔들리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한 30억 있어. 그럼 그냥 한 20억짜리 사지. 이 핸드폰을 사는데요. 네. 돈이 없으면 네. 갤럭시 A를 살 거냐 S를 살 거냐 해서 고민을 하죠. 네. A는 공짜폰, S는 100만 원. 아니면은 뭐 가입해가지고 뭐 비싼 요금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이런 건 걱정이 안 돼. 네. 내가 월 한 500 벌어. 야 그냥 S 사. 뭐 A를 사. A는 무슨 뭐 저 삼성페이가 뭐 없다며. 지금 정확히인지 모르겠어요. 사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아이폰 좋아하잖아요. 야 뭘 갤럭시를 사. 야, 아이폰 사. 할인 안 해도 그냥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자금이 아주 넉넉진 않은 분들이란 말이야. 눈높이가 높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떨어져 있을 땐 왜 안 사냐고. 왜 옛날에 살 땐 왜 안 사? 그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졌다는 건 급등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기는 뭐 대책이 이런 거죠. 급등을 해도 정부가 대책을 내도 백약이 무효해. 네. 그러면은 이제 막 따가도 되겠죠. 근데 지금 첫 정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첫 정책 정도는 기회를 줘봐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렴한 아파트들이 아직 서울 외곽에는 경기도에 있잖아요. 네. 가성비 아파트들. 이런 거는 바로 소진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시고 결정해도 된다. 근데 내가 지금 보는 서울의 중심권의 새 아파트 대단지 이거는 지금은 그냥 둘 중 하나예요. 내 영끌에서 들어가고 내가 버티거나 체력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늦었어요. 이거 애매하게 들어갔다가 센 정책 나와서 보유세 막 이 도부세 이런 거 정말 세게 나왔을 때 내가 직장을 잃거나 어떤 뭐 교통사고 나거나 이렇게 흔들리면 그 1, 2년을 못 버티고 경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옳지 않다. 그럼 이제 굉장한 소액 투자자들이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한 소액 투자자들은 지금 부동산 채수 애매하게 늘리지 말아라. 특히 지방 아파트들 애매하게 늘리지 말아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짤짤이 갭 투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제일 많은 분들 민주당 분들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게 다주택 투기꾼 잡는 건데 주택을 늘려가지고 얻을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들 부자들은 부유하신 분들은 똘똘한 채로 채수 하나로 갈아타면 이제 1주택자를 공격하기가 어렵죠 정책적으로. 지지자분들도 1주택자 많으니까. 근데 다주택자는 완전히 그 위험성을 무릅쓰는 투자인데 그런 투자는 지금 있는 분들도 파는 판에 그걸 왜 해요. 소액 투자로 부동산을 하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차라리 지산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경매도 공부하고 지산도 공부하고 부동산도 공부해서 알짜 지산인데 막 경매로 나오는 거 완전 후려치는 거 70% 폭락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문가 영역이니까 하지 마시고 저라면 1,000만 원으로 내 집이 없으면 당연히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 있으면은 비트코인 사세요. 비트코인.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현재 주택자라면은 빚을 내고도 갈아타게 할 만큼의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빚을 내고 갈아탈 수 있어요. 갈아탈 수 있는데 빚을 막 몇 억씩 늘렸을 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3억 올려서 내가 요 상급직 가는 게 부담이 안 되면 지금 이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되니까 지금 망설이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지금 늦었다고 봐야 돼요. 갈아타기는 하락장 때 이 갭이 줄었을 때 하는 거예요. 상급지를 한 1, 2억으로 갈아탈 수 있을 때. 근데 지금 3억에서 5억이 필요해요. 와, 그거를 해야 될까? 그리고 분명히 12억 넘는 아파트들을 파시는 분들은 이거 샀다 팔았다 하면 1억에서 1억 5천이 세금이에요. 취득세, 그 다음에 12억까지만 양도세 비과세 되니까 그 이상 구간.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1억 가지고 그럼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라. 아니면 뭐 국내 주식 요즘 뜨겁잖아요. 한국 그쵸. 주식 한국 주식을 사든가 비트코인을 사야지. 그걸 왜 해요? 왜 합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해야죠. 확신이 없으니까 망설이잖아요, 여러분. 그 올라가려는 상급지가 재개발, 재건축, 후기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할만한데 대부분은 그거 이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준신축 볼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늦었어요. 그거는 대책을 기다리시고 차라리 부동산만 보실 거면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할 때 그걸 보셔야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반대로 약간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매도를 해서라도 탈출해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지 않나?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결국엔 장기적인 힘이 약한 입지가 약한 지역이 그런 건데 서울에서 입지가 약한 지역이 폭등하진 않았고 아직 폭등까지는 아니고 서울의 중급지 이상은 뭐 입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팔았다가 이제 뭐 대책이 시원찮거나 조정 왔어도 또 폭등 전 5년 뒤 더 상승을 보니까 1.5에서 2.5에 올라가 있을 거라 보니까 2019년에 목동 아파트 탈고 자살하신 전문직 부부의 예가 될 수 있죠. 19년이 꼭진 줄 알았는데 21년에 폭등하는 거 보고 갈등이 폭발했잖아요. 경기도의 중하급지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지방은 지금 폭등한 데가 또 없잖아요. 예, 지금은 없는 것 같고 글쎄요. 지금 팔아서라도 탈출해야 되는 곳이 있을까요? 뭐 굳이 꼽자면 뭐 동탄에 초역세권 17억, 18억 하는 롯데캐슬 같은 아파트. 저라면은 그거 팔고 목동 재건축 사거나 여의도 재건축 사거나 뭐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에 묻겠죠. 같은 돈이면. 뭐 광교에 끝내주는 아파트들. 그거를 팔고 저라면 뭐 분당 아파트 재건축 사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양지 아파트 같은 거.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부 전문가분들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깨졌다고도 주장하시는데요. 이사님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부동산 내 집 마련 전문가 그 확실히 자신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이클은 깨졌다고 봐야죠. 전통적인 우리 기존에 있었던 사이클은 깨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보는 쪽은 이제 개인의 투자자에서 기관의 자산으로 완전히 이제 세력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요동치고,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에 따라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알트코인 막 따라 올랐다가 이게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점점 주식화되고 있는 거다. 이게 상승폭도 제한적이고 하락폭도 제한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비트코인으로 몰린다 자금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쪽에 더 동의하는 편이에요. 다만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뭐 상승 이게 폭등 폭락 아예고 알트코인 끝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아무리 기관 장세로 바뀌었다고 해도 유동성이 폭발하고 금리가 저금리 기준으로 가고 불확실성이 풀리고 나면 결국엔 기관에서 번 돈도 또 알트로 흘러가거든요. VC들도 투자를 하고. 근데 지금 그게 끊겨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리고 바뀐 게 또 있죠. 사이클을 주장했던 분들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저금리와 유동성 폭발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낸. 근데 지금 그게 아직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원래대로라면 지금 사이클대로라면 전쟁도 없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이런 거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맞을 수도 있었어 사이클대로. 그러니까 결론은 과거의 어떤 데이터 차트를 보고 사이클 특히 온체인 지표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 주식의 나스닥을 뭐 후행한다 선행한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돈이 달러가 얼마나 풀리냐 금리가 저금리 기조냐 세계 불확실성이 낮춰지고 있느냐 저유가냐 뭐 요런 게 더 중요해진 시기 같아요. 네, 그렇게 봅니다. 또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장기 존버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신봉을 하고 지금 따라해서 저도 계속 매달 DCA로 사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 한 번에 막 한 개씩 그냥 한 번에 사기도 했고 그 8천일 때도 한 번에 샀고 1억일 때도 한 번에 샀죠 제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자산을 이제 옮긴 제가 23년 말부터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자 전문가로서 최초로
부동산만 보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계속 찍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네. 물론 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부동산이 최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장기 존버 전략은 굉장히 좋죠. 비트코인을 저는 2030년, 32년 시점에 지금이 한 최소 8배, 한 10억 정도로 보니까 한 개를 금시총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마이클 세일러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투자 자문 회사들 혹은 캐시우드 같은 그런 분들은 뭐 베어 케이스로 갔을 때 한 뭐 29% 연평균, 뭐 40% 상승, 불 케이스는 뭐 72% 상승, 10년, 5년 동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적어도 비트코인 하나에 뭐 진짜 뭐 50억 간다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10억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이 금자산 시총은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진짜요?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보는데 좀 더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DCA 장기 적립식이 좋은 게 하락했을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조금씩 모으고 저는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파는 게 아니든 조금 다르죠. 만약에 올해 말에 폭등했다. 1억 5천 하던 게 뭐 한 4억가 됐다. 네. 3억이면 조금 고민할 것 같은데 막 3억 5천 됐다. 네. 그러면은 일부 매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네. 단기 과열 왔다고 보고 특히 자금력이 내가 풍부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집도 사야 되고 아니면 집도 좀 넓히고 싶고 아니면 애들 유학비도 들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뭐 한 1억 투자해 가지고 한 3억 됐다. 네. 그러면은 1억 정도 원금 정도 회수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원금 가지고 집을 넓힐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현금 보유했다가 네. 뭐 비트코인 더 떨어지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현금 들고서 뭐 다른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해서 무조건적으로 팔면 안 된다라는 비트 맥시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산 시장은 과도하게 급등이 나오면 급락도 하니까 저라면은 너무 많이 급등한다면 연말 시점에 적어도 원금은 팔아서 빚을 갚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내가 대출 받아서 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사님은 3억 5천까지 가면은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금액으로 정하진 않는 네. 게 그때 분위기와 어떤 또 세계 경제를 봐야죠. 와 미친 듯이 지금 금리 인하 가고 있어 미국이. 그 다음에 러우 전쟁 끝났어. 네. 이스라엘 이란 전쟁 끝났어. 네. 뭐 유가 막 내려가.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유럽 뭐 우크라이나 부흥시킨다고 막 미친 듯이 돈 찍어. 네. 영국도 지금 파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영국도 막 돈 찍어.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 통과시키고 미국 주식 너무 좋아. 미국 주식도 너무 좋고 한국 주식도 너무 좋고 한국 부동산 너무 좋고 비트코인도 너무 좋아. 다들 투자를 못해서 난리야.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위험 신호들이 막 나와.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그 유동성 상승이 끝나고 이걸 흡수할 긴축으로 조금 돌아서는 데가 나왔다. 아니면 뭐 일본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만, 중국이 지금 전쟁 날 수도 막 이런 위험 신호들이 나오면 그때는 일부 상황. 근데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상황을 보고. 그렇죠. 부동산 얼마 되면 팔 겁니까? 뭐 요 정도면 팔 거예요. 금액 정해놨죠. 근데 그때 분위기를 봐야지. 그쵸. 봐야죠. 네. 그럼 이게 초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좀 사도 되는지 아니 조금 이따 사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딱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뭐 베스트는 아니죠. 베스트는 78,000불 할 때 샀어요. 지금 105,000불 하니까.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사고 팔아서 한 2배 벌 거야 라고 하면 늦었죠. 그러려면 작년에 제가 막 유튜브 나와가지고 웅달님이랑 같이 막 비트코인 사기 좋습니다 했던 6천만 원, 8천만 원 1억일 때 샀어야지. 네. 그쵸. 저도 늦은 편인데 2,500에 산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좋은 종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투산 뭐 지금 뭐 SMR 원전으로 폭등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과거에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조선주, 방산주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 미국으로 치면은 뭐 리게티 컴퓨팅 아니면은 테슬라도 있을 거고. 네.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안두릴하고 저 팔란티어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저기 일라이릴리 타이어트 저 위고비약 이런 거 맞추면 막 3배, 5배, 10배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로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을
볼 거냐? 반대. 단기로 보실 거면은 주식을 봐야죠. 지금 안 오른 거.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저한테 약간 서울 아파트 같은 거예요. 공부를 내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괜찮은 수익률. 네. 야, 서울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리스크가 적어. 그리고 한 번에 안 사도 돼. 서울 부동산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서 사도 돼. 네. 우상향할 게 보여. 그런 종목이거든요, 저한테는.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리스크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가 써서 막 폭락하잖아요. 네. 뭐 중국이 전기차 잘 팔아가지고 이 시장 망한 그런 거 없어요.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은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저한테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을 보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사신다고 하면 올해나 내년을 보는 게 아니라 2030년, 32년에 8에서 12억 정도를 간다고 보고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 내가 가진 자금 1억이면 30% 3천만 원은 지금 사고 네. 나머지 7천만 원은 3년 동안 매일매일 나눠서 살아.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 또 모으게 되니까 네. 결국에 3년 평균가로 사는 거잖아요. 테슬라를 여러분 아니면 저 팔란티어를 1년 동안 중간 평균가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를 3, 4년 동안 평균가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부동산을 평균으로 못 사니까 서울 부동산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쵸. 한 번에 사야 되니까. 네. 그럼 이사님께서 투자할 때 중요하게 보는 시그널이랑 지표가 있을까요? 저는 전문 비트코인 투자자라고 네.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면 전문 투자자분들은 타이밍까지 보고 네. 저렴할 때 더 많이 사고 네. 그다음에 조금 비쌀 때 뭐 팔기도 하고 단타로도 보시니까 수익 매매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 관점이 아니고 저는 비트코인을 금 같은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해지 자산. 네.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괜찮은 자산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나 지표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있죠. 이게 지금 대중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유입을 되고 있나. 네. 저는 약간 휴먼 인덱스나 아니면 저 기관 자금 들어오는 건 조금 보죠. 미국에서는 지금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네. 알트는 안 들어가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분들이 조금 지식인 분들 혹은 네. 중상층 분들이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아파트 팔고 비트코인 샀다는 분들 생기고 있어요. 분당 아파트 파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아파트 판 돈을 전부 다 비트코인에 넣으신 거예요? 네. 5개, 10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얼핏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옹달책방에서 PD로서 1년 전에 주식 게스트 분들한테 저는 주식을 앞으로 이야기하려면 비트코인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기업 서클 같은 거 주식 설명하는데 비트코인 모르면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들 비트코인 사기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은 벌써 작년 말부터 달라졌어요. 네. 다들 거인의 정원 출판사에 나온 비트코인 책 좀 달라 그러고 이미 전문가들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바뀔 거예요. 제가 8, 9월에 제 책 3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 네. 비트코인으로 7년 후에 10억 만들기 책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최초로 나올 건데 제가 1년 반 전부터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 계속 얘기했던 걸 이제 압축한 책인데 네. 비트코인의 미래는 저는 정말 밝다고 보기 때문에 시그널이나 지표 뭐 그게 아주 상세하게 안 봐요. 장기 투자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건 있죠. 비트코인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크리티컬 포인트는 뭘까? 양자 컴퓨터? 네. 아니면은 전 세계 정부가 담합을 해서 51%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규칙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네. 갑자기 발행량 무한으로 바꾸거나 그런 게 가능할까? 해킹이 가능할까? 아니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당하고 비트코인을 버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뭐 한 반감기 2-3번 지나서 가격이 못 올라주면은 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뭐 이 데스 스파이럴 뭐 이런 것들 막 연구하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7, 8년은.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지표 단타보다는 이런 걸 보고 장기 지표를 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만 봐요.
그럼 7, 8년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10년 뒤는 안전하지도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는 그때를 가봐야 되는 네.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네.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 10년 뒤에 무조건 우상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인구 구조 때문에 뭐 지방 소멸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 부동산에 영향을 못 줍니다, 거의. 근데 AI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서울 부동산을 진짜로 무너뜨릴 수가 있죠. 강남 부동산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서울의 중급지 이상 부동산의 가격을 폭락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트리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쪽은 AI를 많이 봐요. 어디까지 지금 AI가 왔나? 어떤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나? 네. 10년 전에 변호사, 회계사 지금보다 혹시 먹고 살만했죠. 그쵸. 지금은 다 의사로 몰리죠. 그쵸. 이게 강남 부동산 몰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마포 괜찮아요. 마포 성동 괜찮아요. 맞아요. 그쪽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강남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그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저는 그런 쪽만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정말 무섭다. 예를 들면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비트코인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움이 안 돼. 중국에도 도움이 안 돼. 러시아에도 도움이 안 돼. 라고 글로벌 7 국가들이 합의를 됐다고 해봅시다. 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특히나 미국에 도움이 안 돼.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막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마음을 먹고 막 몰래 수집해가지고 51%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딱 망하게 버릴 수가 있죠. 갑자기 발행량 2,100만 개가 아니라 그거 21억 개로 막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51%를 쥐고 있으면. 네. 거기서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 뉴 비트코인 막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도 안 되지만 두 번째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쵸. FBI라는 설이 있어. 이거 미국이 한 거다. 이거 다 자작극이다. 네. 이 사람이 막대한 물량을 쥐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빵 던져가지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51%가 훨씬 야 미국 20%밖에 없어 했는데 이 사람 물량 합치니까 51%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거를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올리는 요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발행량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컨트롤 될 수 있잖아요. 정부한테.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야 이게 탈중앙 자산이라서 투자했는데 이게 결국엔 컨트롤되는 자산이었어.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쵸.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근데 그게 7, 8년 동안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그러네. 뒤는 가봐야 아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약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ETF 도입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국내 변화는 뭐 별로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좋은 기회가 있었죠. 네. 업비트 빗썸이 세계 1위 거래소였고 우리나라가 암호화폐의 시장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지금 뭐 바이낸스 같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될 수도 있었고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많이 나올 수도 있었죠. 안타깝게도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때려잡았고 사기라고 하셨고 관료니까 전 이해합니다. 네. 한국은행 관료분들도 이게 국가의 위협이 돼요. 네. 알면서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끌려가는 처지가 됐죠. 네. 하청업체처럼 돼가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다 상실했으니까 그냥 뭐 주요 메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슬프지만 전 세계 알트코인 시장이 폭등기가 오게 됐을 때 설거지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는 덱스라고 하는 데서 그 탈중앙화 거래소 뭐 이렇게 거래소 밑에 시장에서 해먹고 네. 그거 이제 상장하면은 이렇게 막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쓰면 1단계에서 막 100배, 1000배 오른 거, 네. 2단계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 상장하고 해외 거래소 상장 여기서 또 한 10배 오른 거를 이제 빗썸 업비트 설거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됐다고 봐서 국내 정책은 이제 이런 알트코인 쪽은 크게 뭐 기대할 게 없고 오히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해주면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기업이나 미국의 MSTR 같이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이게 좋지 않을까. 미국의 서클도 지금 상장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폭등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 바라보는 암호화폐는 좋은 게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우리도 비트코인 보유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삼성전자 미래가 불안해인데 비트코인가 이건 오를 것 같으니까 주가가 좀 방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한 발 늦게 따라온다는 게 전통적인 시각 같은데 지금 주목하면 좋은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알트코인. 네. 알트코인 쉽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유동성이 폭발하면 오를 텐데 네.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이클대로 움직이다 보는데 지금 올해 뭐 12월 말 1월 뭐 늦어도 2월에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메이저 조정이 끝나고 11만을 돌파해서 12만 13만 달러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저금리가 돼야 될 텐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쵸?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부동산 팔아서 알트코인 리플 사고 이더리움 사고 솔라나 사죠. 네. 서울 부동산 1.5배 오를 텐데 여긴 10배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폭락해 있으니까. 네. 그것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트코인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또 알트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시잖아요. 또 대부분 물려 계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라면은 알트코인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솔직히 모르겠고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건 있죠. 과연 알트코인 시장이 이대로 끝날 거냐는 비트코인이 11만 불에서 계속 횡보할 거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게 급등하진 않더라도 연말에 뭐 한 13만 불, 14만 불 정도만 가 있어도 메이저 알트는 좀 흘러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자금이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도지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메이저 알트들이 가겠죠. 그 알트코인 중에 그 수익을 많이 내는 알트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를 이렇게 재무제표나 어떤 수익구조 이런 거 보시면 대부분의 알트는 그냥 돈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사주는 돈을 재단이라든가 그 발행자들이 이제 먹고 이렇게 수익으로 쓰는 구조죠. 이게 지금 결국엔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 내러티브 혹은 광기의 장이 안 오니까 못 오르고 있는데 꾸준히 가격을 유지하거나 별로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코인들은 미국 코인들 중에 거래 수수료로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있어요. 플랫폼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 가격이 별로 떨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면 더 오르는 거예요.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업이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 보겠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알트코인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코인들 중에 얘네가 앞으로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식 관점으로 봐야죠. 그럼 리플이나 도지는 돈을 많이 벌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낼 기업이 지금 적자인데 앞으로 흑자로 돌아설 기업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은 적겠죠. 물론 적자인 기업이 흑자가 되면 뭐 더 많이 오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흑자인데 더 흑자가 될 기업을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 논리로 들어가면 문제가 그럴 거면 내가 알트를 왜 하냐 주식을 하지. 주식은 알트보다는 더 안전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공부해서 맞추느니 서클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여기는 기업 이익이 막대하고 미국이 밀어주는데 USDC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지금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알트코인은 투기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 불장 언제 오냐랑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불장이 와야 그 다음에 알트코인 불장 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용하다는 분을 많이 그러니까 잘 맞춘 분들. 야 이제 떨어질 때 됐다 맞춘 분, 오를 때 됐다 맞춘 분들 봤는데 한두 번은 맞추는데 두세 번은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하신 분 중에
혹은 서울 부동산 투자한 분 중에 수익이 난 분들은 일부 살 수 있잖아요. 네. 나 부동산이 2억 올랐어. 그럼 주택담보대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봐서 지금 알트 그냥 심심풀이로 사볼까? 왜냐면 지금 알트가 막 폭락해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해볼만 하잖아요. 그쵸. 내 순자산의 한 5% 정도? 정말 뭐 최악의 경우 빵원돼도 내가 딴 걸로 많이 버는 분들. 비트코인 비중이 95%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뭐 1억 5천 뭐 탄탄한데 뭐 나는 이거 뭐 1억에 샀는데 5천 벌었잖아요. 그럼 한 500 정도 도지코인 넣어볼까? 이럴 순 있잖아요. 얘는 가서 막 5-6배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알트코인을 넣겠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안 되겠네 진짜. 네, 위험합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코인 시장의 방향성부터 우리가 실제 취할 수 있는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흐름을 읽는 눈 같은데요.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성정일TV 시청자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을 뵌 지 정말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1년 동안 똑같은 말씀만 드린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서울 수도권에 빨리 하자. 네.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사야 된다. 네. 그런데 알트코인 비중은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 비트코인 위주로 가져가자. 저도 알트코인 투자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 계속 드려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마련 성공적으로 하시고 네. 급등한 지역 따라가지 마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하시고 네. 비트코인 DCA로 모으시고 네. 성실하게 현실을 살면서 네. 이 상승은 비트코인과 제가 볼 때 내 집 마련하시면 서울 수도권에 하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실을 사시면서 네. 조금 더 활기찬 하루, 조금 더 성실한 하루를 보내면서 직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시고 내 배우자, 남편, 아내를 한번 돌아봐서 네. 당신 참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 내 집 마련하고 코인도 모으고 있을까? 부자 될 수 있어. 네.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맥주 한잔 할까? 하면서 가족의 화합도 가져가시고 네. 자녀분들하고 뭐 요즘 날씨 이제 여름이니까 좋잖아요. 그쵸. 워터파크 같은 데 가셔서 신나게 한번 노시고 재충전하시는 그런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